네, 3월 1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새로 개설한 코너입니다.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정치 현안을 빠르게 깊이 있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 앉는 분은 최재성 전 의원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불러주나 했더니 뭐 빨리도 불러주네. 그 사이에 구독자 20만 바쁘셔가지고. 넘어가지고 예. 뭐 나날이 발전하는 스타일.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20만입니다. 예. 그때 뵀을 때 저희가 10만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빠르게 더블링 올라왔습니다. 됐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인 안녕하세요. 구독자랑은 처음이신데요. 한번 네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왔는데요. 잘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정말 일타 강사가 계셔가지고 아이고 별렀어요. 수강생 입장으로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최재성 의원님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저하고 국방에 같이 하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그래서 완전 날 어떻게- 잡았다 싶더라고요. 예, 아주 그때 국방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여러 번 많이 듣고 네. 또 신선했습니다. 네, 오늘 일타 강사, 국방의 일타 강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특히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를 탁탁 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매주 월요일은 박지원 전 원장님이 나오시는 코너이긴 한데 오늘 이제 경선 일정으로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 주만 좀 일정을 바꿔가지고요. 김종대 의원님이 좀 빨리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사실 20대 국회에서 국방위를 두 분 다 하셨고 이 국방이라면 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이정섭 호주대사의 임명이 어제까지 난리 아니었습니까? 네. 좀 한 줄 평 해주시죠. 이게 무슨 사건인 겁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논란이 뭐냐? 이 임명 자체가 가진 의미. 그러니까 재발절인자들이 총선 전에 알아서 치웠다. 4월 말에 최수근 상병 특검이 본회의 자동 회부됩니다. 패스트트랙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4월 말이 자동 부의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병의 외압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2명이 단수 공천을 그것도 좋은 지역구에서 받았고 또 해병대 당사자들은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현직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꼭지점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두른 태가 난다. 총선과 최상병 특검 일정 전에 깨끗이 치워버린다. 이게 바로 재발절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최재성 의원님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타 강사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출국 금지 문제를 이것도 언론이 저 사람 출국 금지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인사검증에서 그런 사실이 걸러지지 사실 여부도 않았다라는 게. 몰랐다 그래 새빨간 거짓말이죠. 한겨레 신문에서 저분 공수처 피의자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에 3번 적시됐거든요. 이종섭 피의자라고. 그러면은 이게 공개된 공식 문서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얘기는 이거여서 출국 금지 여부는 확인하고 검증했냐? 이런데 다음 날 기사에서 출국 금지 돼 있더라. MBC 특정.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일반 기자들의 추론에도 다 걸리는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네. 인사 검증할 때 이런 부분도 누락했다. 최 의원님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정무수석으로서 진짜 모를 수 있는 건가요? 모를 수 없죠.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지금 호주 신임 전 대사. 국방부 장관 지금 예정자죠? 호주 신임 대사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사 대상자들 아니에요. 네. 그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써서 제출을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거나 등등등을 써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소명하게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본인도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이제 출입국 관리국 등등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사건 출입국 출입 관계자들 출국 금지된 분들 중에 주요 인사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체킹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죠. 인사권자니까.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정비서관이나 법무부에서 검증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문서가 발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됐다 그러면 요거를 정보 문건을 만들어서 회람을 시키고 보내게 돼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 그래서 이걸 몰랐다는 거는 첫 번째 법무부가 모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민정비서관이 모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인사라인에서 또 모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알았다면 거짓말로 작성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프로세스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보 보고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획 도피예요. 다시 말해서 출국 금지 된 거를 모르고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도 알고 당연히 뭐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는 거 알고 이런 상태에서 출국 금지 됐는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해외로 나가게 할 방법은 대사 그래서 임명밖에 출국 없다. 금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임명하고 이제 호주에서 아그레망 받고 그럼 출국 금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자와 권력에 의해서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이게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냐면은 통상 장관급은 주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아무리 잘 봐도 영국, 프랑스까지는 뭐 차관급 이상은 좀 내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호주는 국장이나 차관복급이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외교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특명 전임 대사, 정권 대사, 를 줄여서 특임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로 자리가 바뀌면서 15개월밖에 근무 안 한 지금 현직 대사를 교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 뭐 특별한 현안이 있거나 뭐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절차도 깡그리 무시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그레망을 보낼 때 이제 그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을 해서 후임 대사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후임 대사가 그 다음에 출국을 하거든요. 출국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받고 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임장은 없어. 복사본 가져갔다는 거죠. 그거 받으러 다시 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외교 행랑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도덕부입니다. 이게 절차구멍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호주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 시드니 캔버라 여기 가서 어디서 만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밀어 넣고 본 거예요. 다짜고짜. 거기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국 국가원수한테 이제 예방을 해가지고 신임장을 또 받고 그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의 신임장을.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럴 여유도 없이 간 거예요. 이럴 여유도 없이 가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바로 대사 부임도 못해요 지금 상황에. 지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외교 행랑으로 원본을 신임장을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외교 행랑으로. 그래서 약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신임장 수여식은 언제 하느냐. 곧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어요. 그때 귀국해서 그냥 다른 대사하고 같이 사후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다음 달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신임장 수여식을 할 수 있어서 돌아온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난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외교 프로토콜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추진했느냐. 이제 제가 보기엔 최상병 사건으로 재발이 벌인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빨리 대사 자리 하나 비워놓으라고 대사 쇼핑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4대 강국은 지금 갑작스럽게 교체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해서 여기 호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외교부가 현직 대사한테 너 이제 15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통 2년 내지 3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통보하고 얼른 나가십시오 하고 외교관 여건을 발급을 해버린 거야. 아니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결례할 것 같은데요, 수석님. 당연히 결례고요.
뭐 이 사실 뭐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요. 근데 과정 자체가 호주는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신임장도 안 받고 온 사람을 사본 갖고 오고, 근데 아그레망은 또 미리 해줬고, 그런데 출국 금지당한 사람이고, 피의자고 수사받아야 되고, 이게 그래서 호주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 대사를 이렇게 교체하고 급하게 했는지 몰라도 정말 외교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고, 그야말로 이건 뭐 호주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날벼락이. XX한 거지. XX요. 예, 많은 게 생략돼 아주 있다는 표현이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아니, 그 뭐 군사 산업적인 이슈가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밝히고 있던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우리 하나 디펜스라는 방산업체에서 작년에 레드백이라고 하는 그 장갑차를 호주에 230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제끼고 레오파르드 전차를 생산하는 그 독일 업체를 제끼고 왔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거는. 이 가장 큰 거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수주를 했고 그러면 후속 사업 관리만 남은 건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방사청의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어디 획득 업무를 담당해 봤던 뭐 군수, 획득 이런 걸 담당해 봤던 그 전문 장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종섭 장관은 작년에 국방장관 될 때 한미동맹 그 정책 전문가라고 그랬고 또 이분이 이제 군단장을 역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작전 뭐 이런 거지 사업 잘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리가 비밀리에 수립해 놓은 무슨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나 뭐 호주하고 뭐 연합훈련을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국방장관이 거기 갈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런 대형 방산업체에서 어떤 그 협력을 하는 데는 이종섭 장관이 전혀 적임자가 아니고 그런 건 업체나 방사청 관계자들이 잘하는 거지 국방장관 지냈다고 뭐 사업에 대합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계약이 다 체결됐으면 이제 사업 관리밖에 안 남은 건데. 뭐 이종섭 장관이 과거에 이제 경력이 획득 업무를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또 다른 문제예요. 대한민국 외교관 아니에요. 특임 대사 아니에요. 지금 가게 되는 계기는 그래서 대사가 이 방산 수출이나 뭐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 강조해서 호주에서 곧 전쟁 나서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거라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고 출국 금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대사가 해야 될 활동이나 영역이 꼭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고 가사 그런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출국 금지됐고 피의자인 사람을 그걸 인사권 자격이냐 그걸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따라서 이거는 뭐 전문성이냐 뭐 외교적 능력이 있냐 뭐 왜 호주냐 이거 따져볼 것도 없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어거지로 한 거죠. 실제로 이게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난 상황에서 이 공수처의 최상병 외압수사가 얼마나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통화 기록이 공개된 재판에서 공개된 거 보면은 작년 7월 31일 이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건을 보고받고 크게 경로해서 국방장관 전화 연결해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려져 있죠. 이게 박정훈 대령 진술서죠. 네. 그러면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아침 10시에 소집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상병 건은 큰 외교 안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보고가 됐다고 치고 대통령이 경로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박정훈 대령의 주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화 기록이 공개됐는데 이게 대사로 내정받고 나서 언론에서 보도한 그 통화 기록을 보면은 정확히 그날 11시 45분에
이태원로로 돼 있는 즉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온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국방장관 전화 연결해. 이게 뭔가 이제 정황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용산의 대통령실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해야 될 핵심이다. 근데 예. 이번에 출국 전에 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약식으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거는 누가 뭐래도 그때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게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군사보좌관 비서실장은 했어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휴대폰은 아직 제출도 안 돼 있습니다. 포렌식은커녕 아예 제출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저기 외압을 받고 지시를 한 당사자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인데 아직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통화 기록만 확인했다. 이게 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출국을 한다? 그래서 휴대폰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압이 아니라면 그럼 왜 용산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박정원 대령 진술하고 맞아떨어져 가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근거를 대라. 누구하고 한 거냐. 지금은 이 조사가 들어가야 지금 될 시점인데 4시간 약식으로 하고 저기 업무 수첩은 폐기됐다 그래서 아니 군의 기록물이라는 게 업무 수첩이라는 게 장관은 빼곡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국방부에 반납하고 와요. 네. 그러면 국방부가 그 기록물을 마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듭니다. 거기 일정표까지 다 나와요. 역시 일타 강사시라서 아주 자세하게 아시네요. 이 지휘 기록집을 제가 역대 장관 거 그 비매품이거든요. 제가 그걸 다 구해놨다고. 그럼 거기 지시사항, 회의 일정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대 당 장관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휘 기록집용으로 다 반납을 하고 보존하는 게 일반적이고 안 그럼 자기 기록이 다 없어지니까. 네.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업무 수첩은 이거 폐기했다. 그러면 지휘 기록집 안 만든다는 얘기냐? 그럼 공식 발간되는 문서입니다. 둘째. 그러면은 통화 기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포렌식은 안 하면은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내가 필요한 것만 임의로 제출하겠다. 전체는 못 주고. 네. 공수처 수사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출국 전에. 그래가지고 다 제출 자료 없다 또는 필요한 것만 내가 선택적으로 제출하겠다. 요게 다예요. 네. 이종섭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날라버렸어요. 비행기가 날아갔다. 아니 자, 예. 이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소위 말해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하고 이랬던 최종적인 일종의 범죄로 얘기하면은 주범이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재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에. 장관이. 번복 사유가 또 석연치가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 이종섭 장관을 움직였던 그게 있다는 거고 누군지는 다 짐작을 장관을 하잖아요. 지휘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이문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에요. 이거를 이제 도망시키거나 자료 없다고 하고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폰 제출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수사가 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 수사가 통째로 이거는 지장을 받게 되는 거고 국내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것을 수사상으로 맞춰가고 혹은 또 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아예 가버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모로 차질을 빚게 되죠. 그러면은 예. 최상병의 수사단장 박 수사단장의 진술과 박과 통화한 해병대 사령관과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관계자 중에 소위 말해서 이것을 변경하게 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 사항을 변경하게 된 그 과정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는 방탄공천으로
그리고 아주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하여튼 뭐 해외로 나가버린 상황이고 뭐 무기 들고 날랐는지 옥새 들고 날란 건 아니고 아무튼 날랐단 말이에요. 신임장 사본 들고. 그러니까 방탄공천으로 한쪽으로 입막음 내지는 뭘 하는 거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이 라인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있을 때 그때 그 라인에 또 있었거든요, 차관으로. 그래서 요거를 도주와 방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탄공천은 국민의힘 용어 누굴 방탄하는지 뭐 VIP 방탄을 위한 공천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방탄공천이라고. 진짜 방탄공천은 여기 있어. 네. 수석 제가 청와대 계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을 접하고는 이제 경로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단장 누가 하냐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김종대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대통령이 이 정도로 사건을 세세하게 좀 짚나요? 계셨을 때 경험을 짚어보면 어떤가요? 저기 시골에 이제 뭐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란값이 올라간 거 이제 저 코로나 사태 때 막 계란값 폭등했잖아요. 이거 다 보고받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게 물가나 이게 또 민심이 또 좀 반응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계란값은 별도의 또 수석 정책실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계란값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보고받고 반응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인데 하여튼 버럭 화를 내면서 순간적인 이 대통령의 충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말과 분노, 격노한 거 이게 사안을 그냥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그러면은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청와대다 그러면은 누군가 대통령한테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것을 대통령님 생각을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건.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군의 이해람 성폭행으로 특검까지 갔죠. 사망한 특검까지 갔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그 징계와 사법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누구를 봐주라고 거꾸로 그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현행 군 사법 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법령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거나 군 사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망 사건하고 성추행 사건은 경찰로 이관한다. 군사법원법이 이렇게 해서 바뀌었죠. 지체 없이 이관한다. 인지하에서 기본 검사가 검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관계 모아가지고 그 사건 개요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혐의 대상자하고 혐의 내용을 갖다가 이걸 빨리 작성해 지체 없이 이관하라고 그러고 군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우리 장병들의 피와 이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법 질서가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이 사건이에요. 사망 사건으로는 바뀐 사법 질서 이후에 이게 최초. 바뀐 군사법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경찰 이관 사례는 6건이 있는데 그건 사망 사건이 아니거든. 근데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딱 된 게 요거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19년이죠. 2021년이죠. 이해람 중사 그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민간에서 이거를 수사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이 첫 번째 시험 때 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도전을 한 게 바로 이번 사건이고 7월 30날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수사단이 건의한 대로 장관 결재도 되고 원래는 결재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이관까지 다 된 걸 갖다가 이제 뒤집기 시도가 들어가면서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용산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찍어 누르면 군인이니까 명령이니까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때 민군 합동위의 사법분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제도 개선을 실제 주도한 게 저예요. 오늘 그래서 잘 모셨네요. 변호사들 16명하고 이게 108일간 그 위원회 하면서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저 대국민 보고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는 조작은폐가 없도록 새로운 사법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발표까지 한 거라고. 그랬던 제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장관 대통령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첩하지 마, 혐의 대상자 빼, 수사에 죄명 적시하지 마 이러면서 전부 달라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만든 법을 절대로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후에도 이걸 또 축소,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의 거짓말이 여러 개 탄로났거든요. 통화한 적 없다 그러는 게 다 드러나. 번복됐죠. 네. 네.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기면서 장관 지시를 문서로 내렸는데 거기에 다 빼라고 돼 있어요. 혐의 사실하고 대상자를. 아니 이렇게 다 드러날 거를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현행범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만 그냥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면서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 돌연한 해외 출국과 그 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군 사법 질서에 대한 완전한 농단이고 이건 도전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 재작년 9월에 서욱 국방장관이 구속됩니다. 직권남용으로.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해수부 공무원이 2019년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받아 사망한 일이 있을 때 서욱 국방장관이 북한 감청 자료 8시간 분량의 특수정보 SI 첩보를 그 정보본부 내부망에 풀로 띄우지 말고 이거는 예하 지휘관들이 이렇게 띄우면 혼란스러워하니까 여기서는 띄우지 말고 나는 어떤 사실관계만 적시해라.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내부망에서 지웠어요. 원본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거 했다고 사건에 개입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국방장관이 구속돼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지금도 있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걸 뻔히 본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사건에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적골 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인식했을 이종섭 장관이 뭐가 답답해서 지가 결제한 걸 뒤집습니까? 혼자 생각으로? 이게 도대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니까 같은 제목으로 그런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서욱 장관이 구속된 그 사유를 그대로 들이댄다면은 이건 사건의 수사 내용 혐의자를 빼라고 한 거니까 해수부 사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니 서욱 장관 사건은 정말로 그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다룬 거죠. 그거는 원본을 훼손한 게 아니고 원본은 남아 있는 거고 통상 이제 전파할 때 그때는 그렇게 이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한 거예요. 원본을 없앤 게 아니에요. 원본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이 훼손을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고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장관 요 사건하고 서욱 전 장관 사건을 같은 반열에서 그렇게 다루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그게 직권남용이면 이 정도 이거는 상황이면 그렇다. 그게 직권남용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선을 긋고 계신다. 아무튼 이종섭 장관을 움직이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요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종섭 장관은 어차피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가 다 해서 내가 알아서 했다. 그래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종섭 장관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선은 장관을 교체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계속 국무위원이니까 국방위를 나가거나 혹은 또 취재를 당하거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경로해 갖고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장관에 계속 위임시키면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할 텐데 왜 그만두게? 그거는 국회가 있고 상임위가 있고 언론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더 노출되니까 리스크가 커지니까 바로 그냥 해임을 사표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인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그런데 보낼 데가 어디겠어요. 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그걸로 진실을 가리는 문제 또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문제 이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견뎌줘야 되고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이 야당 논평에 보면 이 조폭 영화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들이 정권을 이제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김종대 의원님은 6시에 딱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최재성 의원님께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준비한 다른 주제 조금만 더 있다가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을까요? 네. 워낙 이야기 열띠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6시 가까워지고 있어서 일타 강사님 오시다 보니까 이야기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워낙 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아니 이 사건이 지금 총선에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 73% 그러니까 뭐 어느 여론조사랑은 내 속에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중에서도 2030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거의 어떤 공감하는 어떤 그 정도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해병대 지금 전후에 지금 자유정의 해병대 연대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 싸움에 일렬에 나와 계시면서 이번에 인천공항까지도 막 그 해병대 예비역들이 가고 회장께서 있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정파적인 그렇습니다. 이슈와 상관없이 이 문제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기 야당이 선거 때라도 총력을 대응해서 하고 당장 국방위 소집을 그 선거 전이긴 합니다만은 주장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호주로 저기 외교부 뭐 통이 동원하고 관계자들은 갈 수 있죠. 교민들이 벌써 부인 반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까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마 해병대 뭐 몇 사람 출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일타 강사의 정말 명확한 딱딱 짚어주는 말씀이신데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저희는 연이어서 최재성 의원님이랑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뒤 2부는 혼자 하시고. 다른 방송이 있으시대요. 다 계약된 대로. 제가 오늘 뷰티 모시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좀 여유 있게 그 저기 닭 키우는 얘기, 개 키우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데 그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이 진실에 대한 갈증과 이 어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외압 세력 2명이 한 분은 경북 봉화 울진 그 영향에 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임종덕, 그다음에 천안한 그 갑의 신범철 그 국방부 차관, 이분들 다 이종섭 장관하고 비슷한 시기에 퇴임한 겁니다. 그때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임기 남겨놓고 퇴임하고 영전됐어요. 100% 영전됐습니다. 현역들은 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1열의 방탄 그 행동대원들을 국회 국방위로 진출시킬 후보들을 그 좋은 지역에 공천을 해서 1열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그 외압 당사자들을 저기 내보내질 않고 눌러앉히다 보니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사 동기생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기한테 지휘받는. 소위 말한 족보가 꼬였다 뭐 이런 족보가 꼬인 이야기인 거죠.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는 지금 진급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못 내보내니까. 그리고 내보낸 사람은 대사로 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럴 정도의 기획이라면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진 하늘이 드러날까봐. 정권이 겁을 먹고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 네. 특검은 윤 대통령 특검이에요. 저기 디올백이 여사 특검이라면 이게 부부 쌍특검이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저기 미리 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방탄 그 대오를 다 형성하고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버리고 이게 지금 얼마나 무리하고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수세에 몰리고 공포감을 느끼는가 이걸 명확히 우리가 알고서 정확히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 딱딱 짚으셨고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정권심판론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의원님 저 유튜브다 보니까 좀 가볍게 할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저는 그러면은 네. 남은 시간 사상 저 최초로 구독자 이제 먼저 좀더 퇴근하시는 올리시고. 저희 김종대 의원님. 예. 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더 최대성 수석님이랑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수록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부각 안 될 거라고 보는 자신감인 건가요? 이종섭 장관. 예, 이런 이슈들이 사실 불거질수록 여튼 지금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정부 심판론이 안 불거지도록 지금 계속해서 여당이 관리해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건가?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안하죠. 이종섭 장관이 이제 국내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불안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실은 자기들이 알잖아요. 제가 그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바뀐 법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거를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실천하거나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경우의 실수라고 봐요. 이게 아까 김종대 의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관련법이 바뀌고 첫 사건이 최상벽 순직 사건이거든요. 사망 사건으로는.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국정원법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 때 3대 권력기관 개편을 개혁을 하죠. 네네. 검찰, 경찰, 국정원. 그래서 국내 정치에 아예 개입을 못하게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작두를 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규현 전 윤석열 국정원장?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서훈, 박지원 두 전 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제가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관련법에 또 어떻게 해석될지 이제 좀 그것도 문제가 좀 되고 또 하나는 자승 스님이 입적을 하셨죠. 예. 그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에서 현장 감식하고 국정원에서도 현장 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 감식을 얘기한 이유가 뭐 안보상에 혹시 무슨 테러나 안보상에 무슨 사유가 있는지 국정원이 스님 돌아가셨는데 현장 감식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좀 한번 따져볼 문제예요. 그래서 최상병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는데 관련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우습게 알았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또 이제 참모들 기능들이 윤 대통령은 아예 참모 기능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얘기하고 혼자 화내고 혼자 지르고 막 그게 정지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갖은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국회의원 공천으로 제가 보기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신범철 예. 차관이나 임종득 차장이나 그다음에 일부는 도주시키고 일부는 군에서 빼지 않고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수사가 진행이 안 됐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 키맨이고 그러니까 빼돌릴 수밖에 없죠.
참,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다가오는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저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오늘 딱 D-30일 남아있는 선거 결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민주당에 계시니까 오늘 선대위 구성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왔잖아요. 오늘 세 분 이제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는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세 명의 대표 체제인데 뭐 예상할 수 있는 선대위 체제였고요. 또 이제 보완적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니에요 지금? 보완적인 이제 선대위원장 시스템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찬 총리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정치적인 이제 멘토라고 할 정도로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 두 정권에서 하는 일종의 이제 적자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소리가 데시벨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맏형, 친노 친문의 이제 맏형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이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김부겸 총리는 누가 봐도 이제 통합형이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보완적인 선대위 체제를 꾸렸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느냐도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메시지 낸 거 보니까 본인은 이제 뭐 일정 부분 백의정군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나는 앞으로 선대위원장으로 뛰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당을 안 했잖아요. 탈당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이 매우 크다는 거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야말로 상처 입고 정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탈당 안 했거든요. 그만큼 임종석 실장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적자죠. 그래서 탈당 안 했어요. 탈당 안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탈당 안 하고 그걸로 끝? 정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탈당하면 나가서 민주당을 흔들든지 뭐 억울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실장까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정말 최상의 선대위원장, 최상의 선대위 체계가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렇게 요청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아무튼 공천 배제가 됐는데 부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해찬 또 김부겸 두 분 이제 선대위원장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셔서 그야말로 이 진전되고 통합된 그런 이제 선대위로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된 이번에 된 두 분의 선대위원장의 오히려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지아이 님이 슈퍼챗을 써주시면서 질문을 좀 넣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율 60%의 의미는 최재성 수석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투표율이 높다, 낮다, 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매우 이해해야 높은 됩니까? 거죠. 매우 높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율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권리당원이 굉장히 이 도드라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당원들, 정당의 당원들이 최근 한 7, 8년 내에 급감을 했거든요. 모든 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의 3인당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죠. 뭐 권리당원들이 이 사실상 많은 역할을 하고 그런데 거기도 아주 그 당원들이 줄어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부터 권리당원이 정말 급증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현상이고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실천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도드라진 특징인데 그것이 이제 반영된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총선에 대한 이제 민주당 승리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한테 그만큼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 정말 엄청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당내 경선에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D-30일 되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 부분 소음 났던 것들을 좀 정비하면서 이제 다시 재출발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긴 해요. 오늘 선대위원장도 쓰리톱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메시지 내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그리고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던데요. 그 민주당 처제에서는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선전이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경쟁자인 건가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공중전, 선거 메시지 경쟁 여기서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훨씬 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명이 정권 심판론 얘기하는 것보다 또 두 세력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메시지 경쟁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또 중도층의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초기에 조국 혁신당 이제 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했던 게 바로 이제 조국의 강으로 그렇게 명명되는 또 이제 중도층을 비롯해서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으로 가져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또 같이 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장관 만나고 손을 뭐 이런 잡고, 장면을 예. 연출하고요. 사실상의 이제 연대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유권자 구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득표력을 좀 높이거나 표를 더 얻는데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이 현상 아닌 현상에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국 신당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 투표를 하는 거는 큰 허들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 결과도 그렇게 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원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면서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선거가 그랬거든요.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이죠. 부득이하게 민주당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우리 찍어달라고 하는 뭐 열린민주당인가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연대 관계가 아니고 조금 각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3석에 그쳤고 민주당이 이제 비례 의석을 거의 다 갖고 왔죠. 근데 열린민주당이 3석에 그쳤고. 열린민주당이.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으로 비례대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게 비례정당 지지율로도 예상 투표 지지율로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거침없이 범야권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으로 가는 그런 거고 그 허들이 이제 제거된 상태인데 민주당이 의석수나 지역구 득표에서 도움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플러스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호남이 지금 결국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예. 대해서는 이런 기류 속에서 뭐 할 거고요. 호남도 상당히 조국 혁신당에서 혁신당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이 잘 해야 될 게 이번에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호남 반응이에요.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꺾어지거든요. 물론 당연히 압도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원래 조사상으로 나왔던 정당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호남이 조금 하강 곡선을 걷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항상 민주당이 조금 뭐 부족하다 혹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 호남이 회초리를 들거든요. 총선 후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총선을 패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 겁니다. 호남부터.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일종의 이제 지각 변동이 호남 유권자 발로 또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 꼭 이겨야 되는 총선이죠. 네. 조국 혁신당의 현상까지도 잘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무수석 하셨던 그 자락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전국을 읽는 게 2020년과 또 2024년이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또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 외에는 좀 제3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뜨면서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결국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다른 제3당한테는 좀 불리해지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원래 지지율이 높았는데 신당이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나 지지율이 높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딱 나타나면서 그 지지율이 하락했다. 예를 들어서 뭐 10%였는데 조국 신당이 나타나니까 3% 뭐 2%를 갔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3% 1점 몇 프로 뭐 이랬었잖아요. 지금도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다른 데서 온 거지 그 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은 그 3% 1% 지지율 가지고 앞으로 더 약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근데 조국 신당이 안 나타났으면 앞으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데 조국 신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조국 신당 때문에 뺏겼다. 지지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국 신당의 지지율과 비례대표 지지율은 파이는 크게 하나였다. 민주당, 범민주당 지지자. 거기서 그냥 정당 지지율 그 자체는 한 5%로 조금 가져간 거고 그 다음에 비례정당은 아까 얘기한 이동하는데 허들이 치워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한 그런 결과고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연합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또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파이는 엄격하게 보면은 하나다. 한 파이를 가지고 더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조국 신당이 지지율과 비례 지지율을 떼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 1타 강사의 또 말씀을 저희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하신 주요 여론조사 내용은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깊이 읽어보기까지 잘 진행을 했는데 수석님 오늘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 급히 지나가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거 좀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 자꾸 총선이 다가오면은 의석수 과연 어느 당이 이길까? 얼마나 이길까? 과반을 누가 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상승한 조사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손실을 본 그런 케이스인데 그야말로 박빙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한 10군데 이상 발생을 한 게 원래 이제 선거는 지역구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의석수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대책도 세우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별로 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잠식할 그런 이제 크기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홍영표 의원이 부평에 나온다. 그럼 거기는 민주당의 아주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졸지에 접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순전히 민주당 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영등포에 만약에 신경민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근소 열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도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이번에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손실을 보는 부분이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상으로는 저는 사실상 박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응답자 특성상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조사보다는 사실상 투표 결과가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박빙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역구별로 뜯어보면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특히 한강벨트 이쪽 경기도 일부 그래서 이게 초강세 지역이 후보 구도 때문에 근데 제3의 후보가 민주당 출신 후보면은 이게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2만 표 이기다가 제3의 후보 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이 출마를 해가지고 15,000표 갖고 가면요. 그럼 2만 표 이기면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럼 졸지에 근소 열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사실 지역구별로 뜯어보면 리스크는 민주당이 의외로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통합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국민들한테 판단을 요구하고 또 이종섭 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문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정말로 이 목숨 걸듯이 그냥 하고 이러면서 정권 심판론의 확장성을 훨씬 더 이렇게 민주당이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대위에서 전략을 이렇게 지금 지도를 짜놓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이게 선거가 이제 30일 남았고 계속해서 이제 순차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모시고 더욱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30일에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저희 게시물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첫 공개 방송을 하고요. 매주 김은재 뉴스인에서 활약해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김민아, 김준일, 박성태, 장성철 이 네 분과 검증된 입담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합니다. 격전지 판세 분석부터 시작해서 각 당의 의석수 예측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정치 앞담화에 같이 하실 분들은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세한 내용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